네, 신중호의 마켓 뷰입니다. FOMC 이후 글로벌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3타 랠리로 이어질지 주요 변수들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보면서 얘기할 텐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공매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그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를 한번 볼까요?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연말 강세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는 또 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에 우리 이제 기습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어제 하루 놀라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봤지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좀 뜬금없고 약간 신뢰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블룸버그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또 MSCI의 선진국 편집은 소위 말해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가 향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제 하루는 상당한 급등을 보였지만 또 만만치 않은 또 후폭풍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그렇죠. 당시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어제 라이브로 직접 봤거든요. 네.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면 기자분들의 질문에는 대부분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하는 데 있냐, 왜 우리만 하는 거냐, 라든지 네. 심지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개인과 기관들의 어떤 그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도 왜 고쳐줘야 되는 거냐. 이게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무 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지적됐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예. 과연 그런 건가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공매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의 질문들이 있었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은 불법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을 뿌리 뽑겠다라는 그냥 의지의 표명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주가는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고 네. 그 외적인 요인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거나 아니면은 옳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사실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정치가나 뭐 경제학자나 환경 뭐 운동가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예. 투자자의 입장만 놓고 보면 이 사실은 그냥 기분 컨디션, 그냥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런 거죠. 공매도가 제한이 됐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그냥 숏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롱도 같이 하기 그렇죠. 때문에 숏을 줄이면은 롱도 줄일 거다. 그렇죠. 혹은 다른 숏을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좀 판단이 미스했던 부분은 공매도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위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야 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전망 못지않게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이 개인들의 기세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투자 환경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석 툴만 가지고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이 왜 선진지수 편입에 부정적이냐 예. 혹은 왜 걱정스럽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얘기가 가격 발견 기능의 저하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찾아지는 가격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아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상한가 제도조차도 없어요. 맞아요.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걸 뭘 제한하냐 이런 제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초등학교 학급에서 너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봐.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서 가장 좋은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고 네.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네. 그냥 힘이 센 아이가 혹은 목소리가 큰 아이가 목소리가 커서 그 사람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다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거는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가 상습적으로 계속됐다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목소리 큰 아이가 그냥 네. 되는 가격이라는 것이 다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의 뭐 일부의 뭐 이런 가격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따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투자와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하시고 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나 당국에서는 공정한 질서를 만들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분히 공매도 특히 이제 네이키드 숏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무차입 공매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절을 해야겠지만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 이를테면 좀 뭐 약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가 많다고 교통을 통제해버리는 나도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자정작용 이를테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CFD라든지 라더견 사태라든지 최근에 영풍재지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장의 가격 조정 효과가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기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저평가의 고착화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은 사실은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폭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시장은 또 수출이라는 고유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리바운드가 되고 생각보다 이 금리 동결과 이로 인한 시장에 어떤 훈풍이 분다면 최근에 1년의 우리나라만의 변동성도 조금은 잠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도 같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 조금은 멈췄고 물론 뭐 완벽하게 100% 멈췄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멈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조금 뭐 악재가 될 만한 게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식시장을 최근에 FOMC 회의 이후로 이끌었던 이제 논리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bad is good인 거죠. 배드 이즈 굿.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지표가 안 좋아지면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좋다. 이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아니 언제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그러고 언제는 좋다는 거죠. 도대체 네. 이게 어떤 설명이 맞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잘 보시면은 주가라는 것은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습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을 현재 가치화하는 금리가 낮아지면 또 좋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경제가 좋으면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측면이고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좋다라는 측면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 둘 중에서 어떤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해요. 기업의 실적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미국 기업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미 80%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이번에 주가가 움직인 거는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준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5% 수준의 10년물 금리 이거 없다라는 것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 배드 이스 굿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 질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배드,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네. 투 배드, 너무 안 좋은 것으로 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여부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시점을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는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CPI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스크 요인인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네. 이란까지 가입되면서 확전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외신을 보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옐런 장관이 중국에 미리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썼던 표현이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썼던 표현이 굉장히 조금씩 완화되면서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네. 처음에는 디커플링이었어요. 얘 완전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리스킹이었죠. 좀 약간 리스크만 빼는 게 어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이버시파이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을 빼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각화시키겠다는 거지 너를 완전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라는 것이 뉘앙스였는데 어제 그 옐런 장관이 썼던 표현은 스테빌라이저였습니다. 우리 관계를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바이든이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옐런 장관이 들고 간 단어는 스테빌라이저였다라고 보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제 뭐 FOMC 회의부터 반등이 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 주가의 반등 흐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일단 좀 연장될 것 같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 여부는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R-G가 부모에 있거든요. R이 이제 금리이고 G가 성장입니다. 그동안 R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밸류에이션을 깎아 먹었던 건데 이제 배드 이즈 굿이라는 거는 지표가 안 좋아지면 이 R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경기가 너무 부진해지면 이 성장률, G라는 부분이 올라와줘야 시장이 가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일단 이 대외 여건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나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은 잠잠해지고 그렇게 되면 G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자 이제는 할인율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잠잠해지면 G, 성장에 대한 고민이 생길 거고 그럼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이고 최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만 실적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다 약간 뭐 비트 내지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이 가이던스가 조금씩은 엇갈리는 모습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내지는 이 빅테크 종목이 나왔을 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면서 전략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네. 가이던스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결국은 이제 AI라는 키워드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가 완전히 갈렸던 부분도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애플에서도 그동안 AI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다가 네. AI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지금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결정적으로 어제 나왔던 오픈 AI에서 네. GPT-S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네. GPT-S죠. 그러니까 GPT-3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주가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좀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과거에 iOS가 개발되고 안드로이드가 개발되면서부터 앱스토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만들어졌던 생태계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오픈 AI에서 만든 것은 AI로 챗 GPT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중호 앵커님의 앵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GPT를 내가 코딩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신중호 앵커님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쭉 보고서를 다 넣으면 이 GPT랑은 신중호 앵커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는 것처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GPT를 중요한 것은 코딩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코딩 없이. 그리고 그 코딩 없이 만든 것을 앱스토어 같은 곳에 올려서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AI가 이제 어떤 식의 물건들을 어떤 식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네. AI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올해 AI가 좋았던 거 그래서 뭐가 좋았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HBM 그리고 그렇죠. 엔비디아 GPU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AI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에 환호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AI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아니고요. 예. 그냥 AI 자체에 환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AI 생각합니다. 자체. 그러니까 AI가 드디어 수익화가 되고 드디어 생산성 혁명에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AI가 접목되는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AI가 접목되는 그 AI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여전히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떤 부분이 AI 바이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를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전반적인 여러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아까 이제 R-G에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를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 증시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다 박스권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이 이제 전망한다고 그러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이사님은 뭐 내년 시장 어떻게 보세요? 내년 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그만둔 지 좀 돼가지고 지수 전망은 하지 않긴 한데요. 네네네. 한 가지 이제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올 한 해 시장을 놓고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달에 SVB 은행도 그렇고요. 5월 달에 부채 한도도 그렇고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산안 합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레이 달려고 얘기했던 셀프 리인포싱이라고 해가지고 부채가 늘어나서 이자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서 부채가 또 늘어나고 네. 이런 악순환 고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국 금리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시나리오는 결국 AI가 돌파구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좋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에 관련된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쟁이 더 확대되고 네. 금리가 올라갈 경우 그런데 네. 저는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 비트코인 두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와 비트코인, 네, 색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 좀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성장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그 성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 약간 박스권을 보는 거고, 아니다, 뭔가 이제 금리가 조금 조정이 되고 새로운 성장성을 위한 투자가 부각이 된다면 반드시 AI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업라이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